그 아니 뭐 앞에서 문제 안 나오면 되죠. 뭐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은 그게 참 문제더라고. 내가 이 글을 읽다 보면은 말이야. 네, 글을 읽다 보면은 일단락에서 도입부라고 해가지고 정말 지나치게 축약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어?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도대체 한번 볼까? 얘가 일단락이야. 그렇게 봤을 네, 때 일단락이 이렇게 돼 있어. 기호는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상징으로서 문자나 음성같이 감각으로 지각되는 기표와 의미 내용인 기의로 구성되는데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무지하게 어려운 개념이야. 설명. 가령 남성이란 문자는 필연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며 여성이란 기호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 내용이 결정된다. 다시 말해 어떤 기호의 의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아니라 기호들 간의 관계, 기호 체계에 있다. 고1일 거야 이것도 자그마치. 요것만 가지고 설명이 뒤에 이만큼을 해야 돼. 네, 요것만 가지고 자의적이다, 기호 체계다 이런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까? 처음 보면은 퀘스천이지, 그지? 네, 자의적이다 설명해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응?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막 가는 거야. 내가 이거 보고선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지. 저 부분을 항상 고민이 뭐냐면은 자 내가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이 됐다고 하자고 그러면은 지문을 강독을 해주는데 저단락 저거를 문제풀이 할 때는 저기 별로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 근데 네, 저 내용이 제대로 알아야 이어지는 문장 지문 단락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 네, 근데 무지하게 저걸 설명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공력이 들어야 돼. 맞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그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지? 하는 게 좋겠죠. 네. 가르쳐야지. 그리고 이 관련한 질문들이 계속 파생돼서 나오잖아, 물음들이. 그러니까 네, 가르쳐야 돼. 근데 만약에 학생들이 그거 왜 쓸데없이 가르쳐요? 시간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은 정말 할 말이 없는 거거든. 네, 사실은 이 피터 싱어의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이걸 설명하려면은 분석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윤리학의 전반에 대해서도 말해야 그- 되고 네, 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아. 그러면 그걸 다 듣고 나서 보면 훨씬 이해가 쉽고 다른 지문을 봐도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고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부터 가르쳐야 돼. 그게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네, 지금 그게 중요한 걸 다 넘어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안에서 느닷없이 윤리 내부의 물음이고 윤리 자체의 물음이고 이 얘기를 지금 느닷없이 지금 했단 말이야, 그지? 네, 그런데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 느낌으로도 알지, 그지? 네, 응? 느낌으로도 알 거 아니야, 그지? 아무튼 그런 고민이 많은 거야, 그지? 아무튼 윤리 내부, 윤리 자체래.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생각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얘를 일단락을 얘기를 하면서 규범윤리와 메타윤리. 메타윤리에 대해서 네, 공부를 해야 돼, 사실은. 응? 네, 그거를. 그래야
얘를 이해하는 게 한결 쉬워요. 어? 네, 맞아요. 그리고 네. 되게 뒤에가 이어지는 게 이해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론을 해보자. 네. 윤리 내부의 물음이라는 건 뭐 일정한 방식으로 행위해야 할 윤리적 이유를 찾는 물음이래. 아, 행위와 그렇죠. 네. 행위의 당위성, 행위해야 할 윤리적 이유를 말을 한다면 행위의 당위성, 마땅해야 될 그거를 묻는 물음들이야. 그냥 해야 그러니까, 되는 거야. 네. 그런데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윤리 그 자체. 무슨 네. 얘기냐면 윤리란 무슨 개념적으로 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음. 이걸 읽으면서. 그러니까 저 규범 윤리 같은 경우에는 윤리학 내부 안에 있는 이런 행위들이 이게 왜 윤리적인 행위인지 설명하는 그런 것들인 것 같고, 메타 윤리 같은 경우는 왜 윤리를 따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묻고 있는 반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반대로 본 거야. 알겠어? 이제 또 봐야지. 알겠어? 네. 어? 네. 반대로 지금 네가 보는 거야. 그 시각은. 그럼 이제 그거 네가 잘못 본 반대로 본 시각을 봐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인 거야. 자,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네. 그럼 여기서 그대로 보면서 밑을 봐봐.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해. 보기에.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 원리를 평가하는 게 규범 윤리학이래. 네. 달리 메타윤리,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등과 같은 물음을 던져봄으로써 윤리적인 속성이나 진술, 개념, 의미, 판단의 본질 등을 밝히고자 하는 거란 말이야. 네가 아까 네. 질문한 거 다시 해봐. 그러니까 그대로. 저는 규범 윤리학은 그 윤리학 내에 있는 이런 일정한 무슨 규범 같은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행위들이 왜 이걸 왜 따라야 하는가 이런 걸 말하는 건 줄 알았고, 그 메타 윤리학은 윤리 자체를 왜 따라야 하는가를 조금 아까 말하는 거 말하는 거하고 네가 조금 또 다른가요? 달라. 근데 왜 따라야 하느냐가 아니라 윤리가 도대체 뭐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지금 다시 그렇게 보는 게 더 메타 맞구나. 윤리학에 대해서 한번 보자. 네. 도덕 판단을 담은 언어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윤리학. 메타 윤리학은 분석 철학에서 유래해서 분석 윤리학이라 그래. 네. 메타 윤리학은 20세기 초 논리 실증주의와 언어 분석 철학의 발전과 더불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고, 영국의 분석 철학자 무어가 분석 철학자,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사상을 쫓아서 조음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탐구하면서 새로운 윤리 사상의 흐름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선이라는 개념, 우리는 그냥 선 하면 선하다, 무조건 좋은 거, 따라야 하는 거 이렇게 보는데, 이 무어는 도대체 선이라는 개념이 뭐길래, 무슨 의미길래 우리가 이 맘대로 따라야 되고 그러냐, 이걸 따지기 시작한 거란 말이야. 알겠어? 어? 네.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오직 자연과학만이 우리에게 세계에 관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네.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명제, 즉 과학적 명제만이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자연주의 사고야 이게. 그들은 도덕적 언명은 무의미하다. 쉽게 얘기하면은 좀 이따 결론이 내렸고, 결국 도덕적 언명은 어떠한 종류의 지식도 전달하지 못한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무어는 자연주의적 오류에 대해서 얘기해서, 자연주의적 오류는 이따 설명하겠지만 뭐냐면은, 네. 과학적 사실 같은 사실 판단과 네.
선, 뭐 이런 것처럼 도덕적인 언변 같은 가치 판단을 같은 등급에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야. 엄연히 다른 영역이니까. 맞잖아. 네. 좋다 나쁘다 하고 그거를 아, 좋다 나쁘다에 대한 판단을 뭐 하늘은 파랗다, 네. 물은 하얗다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야. 사실적으로. 이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알겠어? 어떤 그러니까 사실을 가지고 과학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덕적인 것도 과학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사고 자체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란 말이야. 아, 좀 이따 그러니까 보잔 말이야. 그게 자연주의 오류라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어? 그러니까 좋고 나쁨에는 참거짓이 없다 이런 느낌인 거네요. 참거짓이 없다. 그렇지. 그 말 네, 있지. 그치? 그거를 네, 우리가 판단 내릴 수, 가치 판단에 관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네, 맞아요, 지금 이 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걸 다시 돌아오면은, 규범윤리의 개념에서는 윤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절대 가치를 준단 말이야. 그게 네, 공리주의가 추구하는 조음이든, 네, 결과적인 거든, 칸트주의가 추구하는 옳음이든, 네, 절대적인 거고 따른다고 보는 거란 말이야. 그지? 네, 그러니까 절대 규범이란 말이야. 그지? 보편, 네, 규범윤리에서 봤을 때는. 네, 그런데 메타윤리에서 보면 의미가 다를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네, 무슨 얘기냐. 가장 쉬운 예를 내가 하나 들어줄게. 아까 나는 왜 뭐를 먹어서는 안 되냐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왜 동물을 죽이면 안 되는가 이런,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네, 우리는 왜 개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나. 예를 들면 네, 개를 잡아먹어서는 안 되냐.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를 잡아먹어서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리고 이걸 가지고 크게 사건이 있었지. 프랑스의 유명한 배우 브리지트 바르도라고 있었어. 우리나라에서 개 보신탕 문화를 보고 되게 야만의 종락이라고 그러고 막 방방 뜨고 난리가 났댔어. 어? 그래서 우리는 네, 너희들은 더한 놈들 아니냐. 거위를 막 그 인공적으로 가늘대기를 네, 붓게 맞아요, 만들어서. 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 보신탕이라는 개고기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우리나라 서양 프랑스하고 프랑스를 네, 말하지 말자고. 우리나라는 이거를 알기야 이거를 이해하기 되게 좋은 문헌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정약용이 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는 책이 있어. 네, 서찰 뭐야? 정약용이 그 예를 들면 제주도 흑산도에서 유배됐을 때 그 인근 섬에 그 자산어보를 쓴 형이 정약전이 갇혀 있었단 말이야. 뭔 말취해서. 응? 그 네, 형이 뭘 음식을 잘 안 먹고 막 말라가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형한테 서찰을 보내. 네, 서찰을 보내서 들개가 많았나 봐. 들에서 개 잡아다가 보신탕을 해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몸 관리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조리법까지 다 설명해. 나중에 위트도 있어. 이 조리법은 내 친구 이덕무라고 이덕무 알려준 거라고 좀 그렇게 한 거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우리나라는 농경 국가야, 그지? 네, 소 같은 경우는 쉽게 먹질 못해, 그지? 그래서 네, 소고기는 설렁탕 그렇게 나온 거야. 선농당에 단에서 왕이 제사 지낸 다음에 그 잡아서 이렇게 맛배기를 보고 너무 맛있거든. 힌두교나 이런 데서도 그 오죽하면은 교리로다가도 소를 못 잡아먹는 게 뭐냐면은 소 없으면 다 죽는 거잖아. 뭐 농경이 안 네, 되고. 근데 문제는 그게 맛있단 말이야, 빌어먹을. 네, 아무튼 문화가 다른 거란 말이야, 그치? 네, 뭘 얘기를 하고 싶어 여기 있어. 메타윤리학에서는 그 언어라는 개를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 개를 잡아먹는 건 비윤리적이다 또는 윤리적이라는 거는 네. 우리나라에서의 개념과 의미와 프랑스의 개념이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상대적이란 말이야. 그지? 네. 이걸 싸잡아가지고 같다고 보면은 안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저는 그러면은
조금 궁금한 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문화 상대주의적인 그것도 관점이 그렇지. 그런 개념하고도 예, 다 연결이 되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조금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문화 상대주의 네가 무슨 이런 게 말을 하는지 안 내 끊는데 그런 건 나중 문제고 예, 예, 일단은 윤리적으로 아까 옳다 그르다 해야 된다 뭐 이게 당위를 얘기를 하는데 예, 메타윤리학은 잠깐 알겠는데 예, 그런데 너희가 말하는 그 말 자체 너의 의미부터 우리 다시 규정을 해보자 이거야. 음, 알겠어? 어? 그리고 나서 네가 아까 문화상 그 후속적인 행위가 들어가든지 뭐 이런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음, 행위 음, 이전의 개념부터 의미부터 명확히 하자는 거야. 그럼 말 아, 되는 거잖아. 예, 알겠어? 행위 맞- 이전에 우리가 예, 왜 그걸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 이런 문제야. 알겠어? 어? 예, 예, 그걸 가지고 두 번째 단락에서의 리즈나의 첫 번째를 얘기할 거고 예, 또 이어지는 것도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알겠어? 예, 그 사람들이. 그러면 메타윤리학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거란 말이야. 하여튼 나중에 네, 보는 네, 거로 하고. 그래서 도덕적 지식 같은 명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옳다 그러다 그런 지식이 명제는 어떤 판단의 진술, 결론. 그 결론이 무슨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는 거야. 알겠어? 어? 예,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도덕 판단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거나 그걸 정서주의라 그래. 예, 그냥 도덕 판단은 내가 그냥 어쩐지 그러고 싶어서 이런 거야. 음, 알겠지? 예, 또는 어떤 사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위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명령, 규정주의라 그래요. 막 내부에서 막 명령을 하든지 남의 눈에 따갑든지 어? 네, 명령의 표현으로 간주했어. 감정의 표현이나 명령은 어떠한 진리치 또 예, 지니지 않지. 참도 아니고 네가 말한 데 거짓도 아닌 거란 말이야. 그지? 예, 그러니까 세계 안에서의 사실을 기술하는 참된 기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음, 그걸 네, 가지고 우리는 선은 무조건 옳은 것이요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이요 기본 윤리학에서 규정 그렇게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지? 예,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지만 놀라운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후반부에 설명할 걸 먼저 얘기할게. 이거를 의미를 안 따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인공지능이 특이점이라 그래서 인간을 네, 앞서고 막 이런 시대가 언제냐 2045년이냐 뭐 지금 커즈와이 얘기하고 지금 난리가 난 시점이잖아. 그지? 네,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들도 벌써 기술적인 건 다 끝났어. 네, 남아있는 게 뭐야? 윤리적인 영역이란 말이야. 네, 규범 메타윤리는 그 윤리하고 맞닿아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 우리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트롤리 딜레마가 탄생하는 거야. 제기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가고 있고 난 옆에 타고 있는데 네, 가다 보니까 두 길이 나왔어. 한 길로 치면은 내가 죽든 인간이 죽든 뭐 앞에 있는 게 죽든 내가 죽든 지들이 봤든 오른쪽으로 가면은 차가 죽어. 기계가 죽어. 인공지능이. 네, 이런 상황에 딱 도달했을 때 네, 기계는 과연 어떤 판단을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것인가의 문제지. 그지? 네, 이때 기계는 우리가 당초에는 우리가 주는 명령에 따라서 지금 입력된 체계잖아. 그지? 네, 프로그래밍 돼 있잖아. 그런데 기계는 0과 1의 적합처럼 모든 걸 다 규정을 내려줘야 되지. 그지? 근데 기계가 판단하고 기계가 도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막 이러는데 만약에 기계 도덕 판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원 명령적인 판단 또는 이런 거하고 차이 안 난다는 다를 수 있다는 보장도 할 수 있겠지. 그지? 네, 기계가 애시당초부터 물론 마음을 학습을 하겠지만은 윤리적인 판단에 대해서
지금 윤리에 대한 개념조차도 지금 잘못 입력이 돼 있거나 규정이 제대로 잘못돼 있으면은 네. 이게 인간한테 위해를 가하는 어떤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네. 이제 윤리 문제는 인간한테만 달려 있는 게 아니지, 이제 기계한테도 달려 있지, 그지? 네. 그러면은 지금 도덕 판단을 우리의 정서에 우리에 맞는다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가져온 윤리 도덕 규범 윤리 판단을 기계가 따를 거라는 생각은 너무 지나친 거지, 그지? 예를 들면은 이해돼? 네. 그러니까 치열하게 개념 의미부터 윤리라는 게 뭐냐 좋은 게 이거부터 규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야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그야말로 기계가 우리를 위협하는 디스토피아의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지?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거야. 얼마 전에 챗 GPT 생성형 인공지능도 막 인간을 속여가지고 문제가 많잖아. 그지? 네. 지금 그게 이해가 돼? 네. 그 이 사실 메타윤리가 지금 그 영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어? 네. 다양하게 이전에 봤던 우리가 봤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마땅히 해야 된다. 보편적인 개념, 실천의 개념, 행위의 개념 이런 개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해 왔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네. 여기 봐. 무언은 우리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윤리적 용어의 의미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도 윤리학의 토대인 선, 좋음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언은 직관주의 윤리학자라 그래. 도덕적 선에 관해 설명할 수 없고 오직 우리 직관으로만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 직관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그 직관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왜 그걸 거기다 보편성을 부여해야 되냐? 예를 들어 나와 인공지능이 다를 수도 있고, 그치? 그렇죠. 직관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직관하면 벌써 개별성이 떠오르잖아, 그치? 네.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간단 말이야. 잠깐 얘기했지만은 복잡해지고 있구나, 그치? 윤리가 네. 이렇게 쉬운 게 아니야. 옛날처럼 그냥 뭐 결과가 우선하냐, 뭐 당위가 우선하냐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은. 어?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인공지능 시대고 지금 무지하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알겠어? 어? 네. 인공지능의 철학에서도 남아있는 분야 다른 건 다 속속들이 해결되고 있는데 어디가 문제인가? 윤리가 문제인가? 윤리, 그치? 기계가 인간처럼 행위하고 인간의 행위를 대신하고 다 그러는데 기계한테 윤리성을 기계가 우리 인간처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때 마음과 윤리의 관계는 또 어떨 것이며 모르잖아 우리 아직, 그치? 네. 굉장히 그런 걸 지금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되지, 그치? 네. 자, 첫째 단락은 그래서 뭐냐면은 선생님 이렇게 봐. 전체적으로 이건 뭐냐면 나는 왜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동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윤리 내부의 물음이라고 그랬잖아. 네. 일정한 방식으로 행위해야 할, 다시 말해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따라 행해야 할 윤리적 이유를 찾는 물음으로 이를테면 규범윤리에서 말하는 도덕적 옳고 그름은 무엇인가? 도덕적 삶은 어떤 것인가? 등 행위 규범의 기준을 탐색하는 데 관심을 두는 거야. 알겠지? 그지? 네. 나는 왜 윤리적으로 선생님 해석이야. 이거는 어디까지나 네. 행위해야 하는가? 이건 도덕 담론에 관한 물음인 것 같아.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 도덕 판단의 의미나 그 진위를 판명하는 용어의 적절성 여부. 이를테면 도덕적 언명의 진위, 도덕적 선악이나 옳고 그름의 의미 분석 같은 메타윤리와 관련한 물음이다. 맞을 거야. 알겠어? 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어?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단락 2를 한번 보자. 이제부터 여기 이제 거부감을 막 느낀대.
네. 여기서부터 어려워지지. 자, 보자. 둘째 단락. 철학자들이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는 윤리적 원칙에 대한 정의와 아까 의미, 정의 이런 걸로 메타윤리학에 네. 네. 해당되느라 윤리적 원칙에 관한 정의 중에서 어떤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윤리적 원칙이라는 정의에 따르면은 개인한테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네. 굳이 행위의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어지겠지. 네. 왜냐? 그 행위는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에 따른 윤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좀 더 나게 예를 들어 빈자를 돕기 위한 기부 행위가 자신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윤리에 대한 정의에 따라 실제로 자신의 부를 기부할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윤리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 따르는 경우 일단 윤리적인 결심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은 실천적인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 이거 뭐야? 그냥 당연히 하게 되는 거지, 그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나는 왜 윤리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가에 물으면 의미가 없다 그랬어. 자, 대표적인 맞아요. 예를 들어줄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애담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공감, 동감에 대해서 썼어. 얘기를 했어. 네. 애담 스미스의 그 도덕감정론의 핵심을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 평판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네. 선행을 베푼대. 어? 남한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한대. 어? 네. 그러면 외부로부터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뭐 이런 공감을 받겠지, 그지? 그러면 더 신나서 더 많은 기부를 한대. 그러면서 경제가 발전한대. 그러니까 도덕감정론을 통해서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의 시조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철학자지, 그지? 네. 도덕감정론에서 그 얘기를 한 거야. 그거를 후세에서 이걸 그런 애담 스미스 생각을 다 끄집어내서 경제학이라는 어떤 학파를 하나 새로 규정을 한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네. 봐봐. 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바르고 남한테 공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어떤 일이야?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이야, 그지? 네. 이해돼? 그 네. 사람한테 그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선행, 막 돈 열심히 벌어서 선행을 하고 막 이런 거란 말이야. 네. 그지? 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그 사람한테 아까 애덤 스미스가 얘기한 사람한테 너 왜 그런 행위를 하느냐 물을 필요가 없어. 중요해. 자기한테 그게. 네. 그리고 말한 대로 여기서 더는 실천적인 문제 발생할 수.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느냐? 물을 필요가 없어. 왜? 그 사람은 그냥 자기는 중요하니까 하는 거야. 너, 네. 그지?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때는 만약에 메타 윤리학자라 그러면은 네. 윤리학에서 보면 나는 왜 너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하냐?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느냐? 이거는 실질적으로 나는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또는 네. 행위해야 하느냐하고 다를 게 없잖아. 그치? 여기서 윤리적이란 말은 이기적이란 말하고 뭐가 달라? 그치?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리고 어떤 당연한 개념이고, 그치? 네. 또 자기 이익을 위한 보편성이 아니라 개별성을 갖는 거지. 그치? 그 사람한테. 맞아요. 네. 네. 이거 이해되니? 네. 어?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선 지금 문제 제기를 네.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한번 보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 이거 글로 쓰기도 어렵지, 그치? 봐봐. 예를 들어, 어떤 행위에 대해 이것이 자아 실현 의지 같은 개인적인 행위 준칙을 따라 자기 내면에서 이미 윤리적으로 행위할 것을 승인한 상태라면 그 행위의 이유,
물을 것도 없이 개인의 경률, 보편 경률이 아니라 자아실현이나 자기 완성의 관점에서 자신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개인의 경률이겠지, 그지? 네. 그걸 따른 것으로 일정한 방식, 다시 말해 보편 규범 같은 도덕 원리에 따라서 행해야 할 실천적인 문제는 당위성은 없는 거지, 그지? 네. 이때의 윤리적이란 용어의 의미는 선, 옳음, 당위 같은 인간이 도덕적 완전성을 취하기 위한 절대 기준, 즉 보편 준칙, 규범윤리에서 그게 아니라 맞아요. 네. 개인의 자아실현 윤리로서 의미가 있지, 네. 그제? 네. 따라서 나는 왜 자기 이익을 따라 행위하느냐라는 물음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 맞아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이것이 있겠네요. 도덕 담론에서 나타나는 용어, 개념은 일상생활 속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아까 네가 문화적으로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치? 네. 그걸 싸잡아서 어떻게 규정하냐 이거지. 네. 그러니까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느냐? 이건 무르나 마나한 얘기라는 거야. 알겠어, 그치? 개인한테 중요하다 그러면. 그리고 그거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되냐? 거기다 보편성에서의 의무감을 부여할 이유는 하등없다는 얘기지. 네. 각자의 이해에 따라서 행위할 뿐인 거야. 만약에 보면은. 그치? 네. 어렴풋이 이해되지? 네. 이렇게 되게 말이 어려워. 이에 대해서 싱어는 어떤 반론을 했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사실은 싱어의 반론이 되게 궁색하고, 여기 이렇게 해서, 어?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러나 이 경우, 윤리적 원칙은 칸트 용어에 따를 때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경륜에 머무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거부 입장에서 윤리를 윤리하는 것과 구별하기 전 특징인 보편적인 관점에 따른 용의를 개인적인 경륜로 윤리가 전락해버리면 뭐야? 보편 윤리를 소환해내기 어렵고, 맞아요. 그럼 네. 아사리 판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전체를 다 아우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네. 얘기를 해. 이거에 대해서 메타 윤리학자들은 그럼 또 안 따지고 들까? 또 막 따지고 들 거야, 그지? 오히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논리적으로는 규범 윤리가 이겨내질 못할 거야. 응?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분석 철학의 핵심은 논리 실증력, 논리적이라 그랬잖아, 그지? 응? 네. 논리적. 단락 3에서 이제 논리성이 돋보여. 응? 아, 맞아요. 네. 이제 보잔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두 번째 단락 이해됐지, 그지? 되게 어려워. 세 번째. 한편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나는 왜 이 단락이 제일 어려워. 네, 맞아요. 네. 나는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다. 나는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일반적으로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을 묻는 것으로 합리성을 전제한다.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중에 화형론에서 또 전제가 안 돼 있고 안 된 거를 가지고 결론으로 끄집어내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 네. 네. 아무튼 왜냐하면 합리성이 이미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합리성은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물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해 가능 전제되어 있어야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물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네. 이 얘기는 좀 더 얘기하면 합리성이 뭔지도 모르고 합리적이냐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나는 왜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행해야 되느냐도 윤리적인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윤리적이라 그러면 네. 피해서는 안 되고 따라야 하고 실튼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응? 네. 행위라는 물음은 나는 왜 합리적이야 하는 물음과 같은 물음의 유형의 물음이라고 판단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물음은 윤리적이어야 할 윤리적 이유를 묻고 있는 거야. 굉장히 말장난처럼 어렵지. 좀 이따 봐. 이것은 윤리적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왜 윤리적으로 해야 하느냐
라는 잉여적 물음이다. 참, 이게 논리학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어려워져. 일단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는 글로 쓰는 게 더 어렵다는 거 알지? 네. 이걸 이해하려 그러면은 자연주의적 오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게 지금 자, 이거 봐봐. 좀 어려워. 근데 굉장히 중요해. 이 자연주의적 오류는 현대 심리철학 이런 데서 다 이 폭넓게 사용되는 개념이란 말이야. 아까 말했 주의적 오류란 사실과 당위를 혼동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 즉 윤리적 판단,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의미한다. 아까 말했지. 다시 말해. 사실에서 규범을 도출하려는 시도의 오류를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육아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해왔다. 이게 옳든 그르든 라는 사실명제로부터 따라서 육아는 여성이 해야 된다. 이런 가치 판단을 도출하는 거는 옳지 않은 거야. 자연주의적인. 네. 무슨 말인지 대충 알지, 그지? 네. 자연주의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판명할 수 있다는 어떤 시도 또는 사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연주의적 오류는 뭐냐면 윤리 같은 가치 판단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야. 맞잖아. 맞아요. 네. 현대 도덕 철학자 무어에 의하면 아까 자연주의적 오류가 어디서 또 활용이 되냐면 심리철학 같은 데서 뇌가 마음이 뇌냐 막 이런 것부터 있잖아. 그지? 마음은 정신적인 거, 심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뇌는 물질적인 건데 그럼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같냐 뭐 뇌는 과학적으로 규명될 수 있는데 마음은 안 되고 뭐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또 뭐냐 뭐 이러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기서 또 등장하는 게 자연주의적 오류야. 아무튼 자연주의라 그러면 뭐다? 과학적인 사고. 네. 현대 도덕 철학자 무어에 따르면 좋다, 옳다 등의 윤리적 속성은 타락하, 무겁다 등의 자연적 속성과는 별개이며 자연적 속성의 조합을 통해 윤리적 속성을 기술할 수 없다. 맞잖아, 그지? 무어가 말하는 자연주의적 오류란 바로 자연적 속성의 조합으로 윤리적 속성을 정의하려는 시도를 이루는 말이다. 집요하겠다는 거지, 그지? 어떻게 옳다, 좋다, 선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리고 그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말이냐, 뭐 이런 거야. 어? 무어는 조음과 같은 도덕적 용어는 쾌락이나 욕망 혹은 욕망에 대한 욕망 등 자연적 속성으로 정의할 수 없다. 쾌락은 양적으로 계산하고 막 이러지만, 그치? 네. 그러니까 무어의 관점에서 보면 공리주의 윤리관도 불하다 이거지, 그치? 무어는 맞네. 우리가 조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는가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 그게 어떤 정도로 쓰이든. 그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조음이라는 개념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는 이런 시도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비판하면서 조음은 자연주의적 속성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정의할 수 없고 아예 정의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같은 이치로 비자연주의적 속성, 가령 윤리적인 같은 형이상학적 속성에 의해서도 조음은 정의될 수 없는 거라는 거야. 그치? 일단 그러니까 무어의 개념에서는 뭐냐면 윤리 같은 경우는 정의도 내릴 수 없는데 왜 그걸 가지고 행위에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느냐 이거야. 이거를. 어? 네. 그 맞는 얘기잖아. 정의조차도 내리지 못하면은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 명제화할 수 없지. 명제화할 수 없다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얘기지. 그지? 네. 이것도 이해되지? 네. 그런 거란 말이야. 응?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가 이런 윤리적인 어떤 이런 형이상학적 속성에다가 절대치를 보편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가 없죠. 누구나 다 따라야 하고 네. 이렇게 현대 철학은 어려워지면서 이거를 보면은 존재를 잘 봐.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사실 판단으로부터 가치를 평가하는 규범 판단을 추려내는
것은 논리적으로 오류라고. 네, 그럴 수밖에 없. 근데 이거를 열린 질문 논변이라고 불렀어. 자, 머릿속에 잘 따라와 지금 말하는. 예컨대 조음을 자연적 성질로 정의 내리려는 자연주의자들은 X는 좋다를 X는 자연적 성질 P를 갖는다. 과학적인 속성 와 같이 네. 같다고 정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X는 좋은가라고 물을 수 있다. 그치? 과학적으로는. 다시 말해 X는 자연적 성질 P를 가졌지만 좋은 것이니 라는 물음을 할 수 있고 그게 열린 물음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적 아까 성질을 가졌고 그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치? 그렇지 네.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란 말이야. 어? 네. 우리는 그렇게 묻는 사람의 질문이 자연적 성질 P를 가졌지만 조음이라는 규범적 성질 없는 X를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잠시만요. 우리가 자연적 성질이라 그러면 어떤 거야? 파랗다, 네, 네, 까맣다, 맞아요. 네. 아니 멀리 보게 파랗다, 아, 하늘은 파랗다. 근데 나는 파란 게 좋아. 할 수 있잖아. 네. 파랗다와 좋다는 거는 파랗다는 자연적 속성이고 좋다는 거는 비자연적 속성이란 말이야. 근데 자연적 성질을 가졌어도 우리가 비자연적 성질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잖아. 네. 하늘은 파랗다, 나는 좋다. 나는 하늘은 근데 나는 싫어 이럴 수가 있잖아. 네. 좋다 나쁘다는 개인의 결국 무슨냐 가치 판단에 관한 거란 말이야 지금. 네. 그런데도 우리는 막 쓸 수 있단 말이야. 열린 질문 그냥 막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다 옳은 거라고 막 세뇌당하면 그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엄밀히 네. 따져보면 그게 아닌데. 네. 이해됐니? 네. 알겠어? 네. 자, 봐봐. 다시 정리하면은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사실 판단은 자연적 속성에 관한 거야. 그치?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것들이지 주로.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랗다. 네. 사실 판단은 까맣다. 네. 그런데 가치 판단에 관한 거는 좋다, 좋다, 옳다, 뭐 이런 것처럼 가치 판단에 관한 거야, 기본적으로. 그지? 이거는 자연적인 속성이 아닌지 비자연적인 속성이야. 비자연적 속성,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거란 말이야. 네. 여기까지 이해됐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연적 속성이면 자연적 속성만 사실 판단으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판단임에도 가치 판단적으로 우리는 막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걸 열린 질문 논변이라 그러는 거야. 나쁜 그러니까 짓 하면 뭐랄까 도둑질은 나쁘다. 네. 그렇게 해야 돼. 그냥 하늘은 파랗다. 나는 파란 하늘이 좋다. 좋다와 파랗다는 다른 각각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렇죠. 전자는 사실 판단. 그렇지. 자연적인 속성이잖아. 어? 네. 가치 판단의 영역인데 그렇기 그걸 때문에 봐. 보니까. 자, 여기 봐. 네. 자연적 성질에서 규범적 성질을 도출하려는 시도는 잘못되었는데 이게 자연주의적 오류인데 우리는 마구 그러고 있다는 거야. 알겠어? 네, 뭔지 이해했어요. 네. 마구 그렇잖아. 맞아요. 두 개가 막 우리가 혼동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아이들한테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너 이거 나쁜 짓이야 막 얘기를 해. 그치? 근데 걔는 그게 나쁜지 좋은지를 어떻게 몰라. 일단은 첫 번째는. 그치? 네. 그런데도 아까 얘기했잖아. 그거를 메타윤리학자로 보면은 해요 말대로 명령에 따른 규정주의야. 그지? 그렇게 규정을 받아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세뇌당에서. 그지? 네. 알겠어? 거기서 아주 우리 아들 녀석처럼 말 안 듣고 막 골 때리는 놈은 지 내키는 대로 한단 말이야. 지 직관으로 갈 수도 있는 애고. 그지? 그게 직관주의야. 알겠어? 네. 지 정서에 막 따라서 가는 것도 있고. 이처럼 윤리라는 거, 윤리적이라는 거는 아까 좋다 이런 개념으로 다 싸잡아서 해서 모든 거를 좋다는 거에 모든 거를 다 집어넣어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야.
때로는 누군가 명령에 의해서, 때로는 정서, 감정에 의해서, 때로는 직관에 의해서. 네. 그렇잖아, 그치? 네. 근데 직관, 정서, 명령 이런 것들은 비자연적 속성이잖아. 네. 계량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기다가 절대같이 진리치를 부여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건 그 사람에 달린 거잖아. 그치? 아까 얘기한 개인한테 압도적으로 중요한 일이 돼버린 거지. 근데 거기다가 개인한테 중요하다고 해서 그거를 그 사람한테 어떤 특정 개인한테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해서 그거를 일반화, 보편화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알겠어? 음, 맞지 않냐? 이게 말 되잖아. 네.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네, 이렇게 맞아요. 되면 네. 좋겠지만 그 얘기야. 사실에서 규범을 도출하려는 시도가 많은데 이를테면 쾌락 또는 고통을 증진하는 것에서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찾으려는 공리주의도 결국에는 자연주의적 오류에 벗어나지 못하지 않냐 이거야. 쾌락, 고통도 엄밀히 따지면 계량할 수 있다는데 공리주의 어떻게 계량하냐 이거지, 그지? 네. 비자연적 수행인데. 그렇죠. 참 이해는 되지 이제 무슨 말인지, 그지? 어? 네. 그러니까 그걸 다 얘기를 하면 뭐야? 보편 규범윤리와 메타윤리의 하윗단에서 여러 개념을 보면 하나는 절대적이고 하나는 상대적이고, 그치? 네. 보편적, 특수적 이런 개념으로다가 범주가 달라지지, 그치? 네. 자, 이거 봐봐. 아까 그 얘기가 이거야. 자연주의적 오류는 화용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화용론은 뭐야? 말의 쓰임. 응? 네. 자연주의적 오류는 규범적 성질을 자연적 성질에서 논리적으로 도출하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이지. 네. 이해됐지? 네. 우리는 결론에서 주장하는 바가 전제에 이미 들어 있어야 타당한 연역 논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이거 이해됐지? 네. 결론에서 주장하는 바가 전제에 들어있어. 삼단논법 보면 알잖아. 네, 알고 있어요. 네네. 설명 안 해도 되지? 네. 그러나 사실에서 규범을 도출하려는 논증은 애초에 논리적 함축 관계가 아니다. 해야 한다가 들어있지 않은 전제에서 해야 한다를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무슨 말이에요? 네. 결론에서 주장하는 바가 전제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사실에서 규범을 도출하는 논증은 해야 한다. 근데 해야 한다가 지금 여기 사실 판단에서는 해야 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네. 뭐뭐 한다 된다 뭐 이런 개념은 되겠지만은 네. 거기에서 해야 한다를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는 거야. 알겠지? 이거 이해되지? 네. 이를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적용하면 이것은 나는 윤리적으로 행위한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되지. 네. 이때 이 논증이 타당하려면 나는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한다가 전제돼야 하고, 그렇게 되면 문장의 짓을 허용적으로 나는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한다 이렇게 되지, 그지? 논리학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네. 나도 집요하지 이런 거 쓰는 거 보면. 어? 네.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하는 물음, 그럼 여기서부터는 교과서에 책이 있는 거야. 윤리적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왜 윤리적으로 해야 하는가라는 잉여적 물음으로. 네. 쓸데없는 얘기지 아니냐. 논리적으로도. 네. 그러니까 셋째 단락은 논리적으로도 별로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알겠지, 그지? 네. 사실 셋째 단락에서는 저는 그 위에 거는 그러니까 위에 그 자연적 주의적 오류는 몰랐는데 여기 그 일을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해야 되는가? 요 문단으로 저는 그 아까 전에 그 어려운 문단 있잖아요. 그거를 이해하기는 하긴 했었거든요. 지금 선생님 말하는 거로 대충 이해가 되지, 그지? 네, 다 이해됐어요. 그 앞에 것까지 듣고 나니까 확실하게 더 이해가 됐어요. 네. 원래는 어렴풋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만
그러니까 이 아이고. 얘기는 뭐야? 3단락은 결국은 말장난에 불과한 거 아니냐? 맞아요. 예, 이 예.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어? 네. 요점은 무엇이 좋은가, 즉 윤리적인가와 같은 도덕 판단에 관한 진술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진술을 수반하기 때문에 좋은 혹은 윤리적인은 당위와 같은 가치 판단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되고, 그제? 네. 좋은 또는 윤리적인 것에 관한 진술은 넘을 수 없는 논리적 장벽에 의해 사실에 관한 진술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위에 거 설명이. 알겠어? 네, 맞아요. 네. 이것이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 원리를 평가하는 규범 윤리와 달리 윤리적 속성이나 진술, 개념, 의미, 판단의 본질을 명확히 밝고자 하는 현대 메타윤리의 핵심이다. 이거 이해됐지? 네. 이거 어려운 걸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거란 말이야. 알겠어? 이게 그 얘기야. 네. 다 이해됐어요.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게 이거를 이렇게 너무 축약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놓은 거란 말이야. 응? 네. 어려운 개념이야. 근데 저 아까 전에 그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만 읽으면 정말 피상적으로밖에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란 말이야. 이게 상당히 지금 이게 네. 설명도 어렵고, 네. 근데 그걸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건 좋은 공부가 아니지. 그리고 이 자연주의적 오류는 꼭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야. 응?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싱어는 또 이렇게 얘기해.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윤리의 윤리적 정당화를 요청하는 물음이라고 해석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또 궁색하게 얘기를 해. 어? 네. 해야 한다가 윤리적으로 해야 한다를 의미할 필요는 없는데, 왜냐? 도덕적인 의무나 성격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윤리 이론, 이게 규범 윤리겠지, 그제? 네. 어? 네, 맞아요. 이런 물음은 단지 행위의 이유를 묻는 것에서 나아가 윤리적 실천에서의 이것은 제일의 원리, 뭐 이지방인 허가는 가치 중립적인 도덕 담론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 왜 윤리적이어야 하는가와 같은 윤리적 정당의 물음은 규범 윤리학의 궁극적 근본적인 물음으로, 윤리적 옳고 그름이 무엇이고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미리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지. 네. 그것은 실제 생활에서 윤리를 최고의 규범 원리로 따르겠다는 결단을 정당화해주는 근거이자 무엇이 도덕 원리를 최고의 원리로 만드는가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 다시 말해 윤리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개인의 도덕성이나 행위 규범을 뛰어넘는 보편 가치를 지니고, 그래서 하고 싶다면 뭐 해라가 아니라 해라라는 정인병법으로 간다는 거야. 알겠지? 응? 이걸 해석을 하면 지금 선생님 집요하게 해석을 한 거지. 응? 네. 이건 글로 쓰기도 어려워. 응? 아무튼 이해가 됐지 지금? 네, 다 됐어요. 그래서 단락 4에서 지금 보면은, 그리고 얼버무리고 이제 결론 내. 둘째 단락, 셋째 단락에서 대충 막 축약을 해놓고서 이 새끼 웃기는 거야. 피터 싱어는 윤리가 우리 자신의 개인적 관점을 넘어서서 맞아요. 네. 불편부당한 관망자와 같은 보편적인 관점, 이게 뭐야? 정언명령에 따른 것 같은 거 네. 취하도록 요구한다고 본다. 따라서 싱어는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보편적인 관점에서 수용 가능한 것을 근거로만 행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는 누구라도 아마 적절하게 물을 수 있는 물음이다. 즉 그 물음은 개인의 행위의 개인적인 근거를 넘어 보편적인 판단들의 근거에서 행해야 될 물음이라는 거. 이게 다 규범 윤리에 대한 부분이지, 그치? 네. 그리고 쉽게 넘어가 버렸어. 아무튼 지금 메타 윤리학에 대해서 맛을 좀 들인 거야 지금. 네. 메타 윤리학에 설명할 때 꼭 들어가야 될 개념 중에 자연주의적 오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거고, 이 자연주의에 대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나중에 심리 철학에서도 얘기를 해줄 거야. 네. 그럼 한번 보자. 문제 한번 풀어봐. 1번. 지금까지 했어. 1번은 2번. 기억이 왜 윤리 기억이었죠? 제가 볼까요? 윤리적으로 해야 하느냐. 메타 윤리학에 관한 거잖아, 그지? 네. 답은 뭐야? 그러니까 문제는 또 그냥 보면 어이없이 나와. 금방금방 맞추게 되겠지. 뭐야? 4번 아니요. 4번이겠지. 그지? 뻔한 거잖아. 3번은 그럼 뭐야? 얘는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거죠. 나는 왜 윤리적으로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적절한 물음이다. 아니다. 뭐, 견해 1. 나 예, 이거 보는 것도 웃겨. 개인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을 윤리적 원칙이라고 정의할 때 이러한 물음은 무의미하다. 여기 써있지, 예, 그지? 예. 이에 대한 반박. 여기 또 뭐야? 윤리의 특징이 보편적인 관점에 따른 용해는 없음. 이것도 맞는 얘기. 이거 정답 2번이에요. 2번이지. 가라고 돼 있고, 윤리 법칙은 그것도 누구에게 그냥 하고, 어이가 없는 거야. 그럼 4번은 바꿔. 이거 아는 것이죠. 일단 주범윤리냐 메타윤리냐 이쪽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지, 그지? 네. 뭐야 이게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거. B는 A에게. 그러면은, A는 규범 윤리인 것 같고, B는 그에 대해서 질문을 아는 거. 답이 뭐야? 이거, 잠깐만요. 일본 맞죠? 네. 1번이잖아. 그 뭐 어렵게 생각하냐? 윤리 자체에 대한 말, 물음이 아까 보면 예, 말장난이잖아. 이거 윤리 예, 내부에 대한 물음 규범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 그지? 예, 맞아, 예, 뭐 쉽게 받고 이런 것들은 문제는 어이가 없다고 내가 선생님 얘기했잖아. 이런 거 가지고 뭘 복잡하게 생각하고 자식도 이런 문제는 예, 절대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예. 왜 어렵게 낼 수 없을까? 지문이 문제는 너무, 이 내용, 이 객관식인데 일단 지문 자체가 어렵잖아, 그지? 근데 문제까지 어려우면은 난리 법석 나오지. 그렇게 나올 수도 없고, 그지? 그러니까 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쫄 필요는 없어. 예, 내부적으로 아까 내용을 잘 몰라도 공부할 때는 알아야 되는데, 예, 예,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얘를 딱 읽어서 아까 배경 지식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선생님 배경 지식이 갖춰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중에 이만큼 지금 쓰고 있어. 지금 쓰기 싫어가지고 지금 아, 킬러 문항 다음 시간에 EBS 연계 배경 지식 학습. 네, 이게 교과부에서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번에 짧게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이 쓴 책이 킬러 문항 없애기를 했다고 해서 책이 안 팔린대. 어? 그래서 내가 너무 나 책이 많이 팔리든 안 팔리든 뭐 별 관심도 없는데 황당한 거였어. 네. 왜 황당했을까? 왜 황당했을까? 킬러 문항이 아니 없어지. 나는 킬러 예, 문항 없어지고 EBS 연계를 높인다 그래서 네, 오히려 배경 지식 책이 더 잘 더 잘 보겠구나 그렇게 느꼈거든. 네, 왜? EBS 연결하면 거기서 개념을 확장하고 개념을 뭐라고 뭐 이런 거잖아. 예. 거기서 보통 오히려 저 사설 예, 킬러 문항 이런 것들은 아까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느냐처럼 예, 지문을 난삽하게 만든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많아 공부할 때. 알겠어? 예, 예, 그 애들한테 참 그러면서 애들은 그 찍기 신공 기술 이런 것만 익히고 물론 그게 쓰임새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난 그거 갖고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안 해. 왜냐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킬러문학 나왔는데도 정답률이 낮은 거 보면 그게 증명하는 거잖아, 그지? 효과가. 응? 네. 애들이 이해를 해서 보는 게 아니고 웃기는 건 뭐냐면 많은 거를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은 거를 이해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어요, 그치? 예, 맞아, 예, 그러니까 아까 그런 지문도
네. 뭐가 되게 복잡하고 킬러 문항이 아니라 2차원 문제가 나오지만은 아까 말했지. 전체를 다 보고 힌트 거기 다 보고. 아, 첫째. 이제 좁혀나가는 거야. 윤리에 대해서 묻는다. 그럼 개념을 한번 쭉 생각해. 쭉 봤더니 윤리 내가 알고 있는 거로는 규범 윤리, 메타 윤리를 모르더라도 네. 규범 윤리, 목적론적 윤리, 의무론적 윤리 이런 규범 윤리, 행위 규범에 대해서 그런 거는 알고 있어. 근데 네. 얘는 좀 다른 뭐 얘기를 하고 있네. 그랬더니 보기를 봤더니 메타 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네. 그랬더니 여기서는 뭐 의미 따지고 개념 따지고 뭐 이러고 있고 이쪽은 그러면 벌써 나오지. 하나는 행위, 당위, 보편성, 네. 실천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여긴 개념, 의미 뭐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자, 이 정도까지만 지식을 가지고선 네. 들여다보는 것과 완전히 맨땅에 헤딩하는 거하고는 이해의 강도가 일단 많이 틀려. 다르. 네. 설령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네. 아까 문제 봤지만은 문제는 어처구니 없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지? 네. 지금 그 큰 두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 시각에서 그대로 들어. 그게 개념은 뭐야? 세상을 보는 틀이란 말이야. 어? 인식의 틀이란 말이야. 하물며 근데 이걸 가지고 연결하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내 선생님이 설명한 걸 네가 지금 알고 있었어 이제. 어? 메타인지 뭐 이런 거. 이런 질문을 접했어. 네. 유리해 안 해? 당연히 유리하죠. 배경 지식을 와인하시지 그지? 책을 선생님 이 안에 다 겹쳐 다 포개지고 내가 여기다 다 꺼냈잖아 그지? 그렇게 무슨 얘기냐면은 킬러 문항을 주든 안 주든 못하는 놈은 못하게 돼 있어 그거는 알겠어 그 자체가 떨어지라고. 네. 중요한 거는 지금 EBS 연결하는데 킬러 문항 없어지면 준 킬러 문항이 더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리고 연결한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개념 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알아야 돼. 알겠어? 네. 예를 들면은 여기 지문 하나 봤더니 싱귤러에서 특이점이 나오는데 물리학에서의 중력에서의 특이점 과학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를 갖다 변형을 하면 어떤 거냐면 인공지능에서 인간을 앞서가는 특이점 기술적인 특이점 가지고 지금 특이점이 네. 온다 이런 책을 쓴 저자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네. 지문이 같이 실리게 돼 있어 그제?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또 차이가 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애들이 바보야 지금 보면은. 음. 아니 다른 거 몰라. EBS 지금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거는 철저하게 봐야 될 거 아니야. 문제 풀고 네. 뚝딱거리고 끝날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지금. 네. 지금 선생님이 지금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는데 내년에는 일찍부터 이거 다 해줄 거야. 싹 다 봐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잘못됐냐면은 배경지 내가 원론 책 많이 본다고 해서 실력 느는 거 아니거든. 아, 그렇죠. 공부의 방법이 틀린 거야. 뭐냐? 개념 이런 거 사전을 왜 보냐 이거야. 사전만 디립다 본다고 해서 공부 실력이 느냐 그게 아니라 사전은 어떤 용도니 모르는 거 있을 때 찾는 용도야. 찾아서 이해폭을 네, 넓히는 용도야. 네. 에이, 그러니까 텍스트를 보고 일- 거기서 네. 궁금한 걸 자꾸 찾아서 봐야지. 이걸 보고 책 보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어리석은 놈들이 지금 보면은 그거 가지고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강독을 해줘야 돼 지금처럼. 자꾸 이해를 시키고. 알겠어? 네. 완벽하게 이해를 하진 않아도 돼. 네. 다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아까 같은 내용을 보고서 그 어려운 내용이야 상당히. 이렇게 네. 메탈력에서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들어가 볼게. 규정주의나 뭐 이런 것들 들어가면 얼마나 어떤 차이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자연주의 오류가 심리 철학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어떻게 개념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 다 세상에는 아까 어떤 사상이 펼친 것도 나중에 보면 그 개념이 적에서는 이렇게 활용이 되고 다 그 얘기 하느라는 세상에 없듯이. 근데 우리는 다 단절해서 보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치? 네. 그게 문제인 거라 또.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내가 나는 이 책을 갖다 해주겠다고 보고선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해야 하느냐 이걸 가지고 너 EBS 안 하죠? 들어가 한번 봐봐. 딱 여러 개가 있어서 봤더니 어느 누구 하나 규범윤리와 메타윤리의 차이다 이게 대해서 말하는 놈도 없어. 어? 그리고 행설설 대충 얘기 얼버무리고 얘기해. 그게 이해가 되냐 한번 들어가서 보란 말이야. 물론 100%야. 이 어려운 내용을 100% 이해를 구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그래도 이 내용의 어려움을 떠나서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규범윤리의 대척점에서 메타윤리라는 게 있고 메타윤리가 앞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더 나중에 설명하려 내 짧게 했지만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인공지능의 철학 이런 거 아까 얘기한 윤리 기계에 대한 윤리를 부여하는 문제 이런 거하고 맞닥뜨리게 된단 말이야. 알겠어? 이때 개념이 규정 하나하나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될 거야? 웃기는 게 뭐냐면 지금 기계가 인간처럼 마음을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그 속내는 뭐냐면 아이, 학습 효과 지식은 많이 갖춰도 좋은데 마음은 제발 갖지 말아줬으면 하는 바람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골치가 아파지거든. 네. 그래서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 얘기하는 거야. 지식을 충실히 갖추는 건 약한 인공지능인데 강한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인간처럼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부터 우리의 통제 범위 밖으로 간단 말이야. 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이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윤리.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뭐야? 기계는 오직 사실 판단만을 하길 바랬는데 가치 판단을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그치? 그럼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는 거야 언제든지. 알겠어? 네. 우리 영화에서 나오는 그게 그대로 현실이 되는 거야. 윤리도 이렇게 어려워지고 지금 힘들어지는 거야. 복잡하고. 알겠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야. 인류사에서 어찌 보면은. 그거를 지금 저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이게 무슨 말장난인 거야. 전혀. 알겠어? 네. 지금은 그냥 철학이 과학이야, 과학. 응? 지금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면은 지금 메탈리와 무게가 다르지, 지금 딱 느낌이, 그지? 네. 무게가 같을 수가 없어, 지금.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개념이 이제 통하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어? 네. 지금까지는 좋은 게 좋은 거지, 응? 기계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야? 기계 너 윤리의식을 가져. 같이 판단을 해. 기계 보고 너 윤리적으로 행위하라.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지금, 어? 우리는 기계한테 너는 사실 판단만 해. 이런데 같이 판단을 해. 그러면 이건 얼마나 다른 차원의 문제야. 아까 얘기했어. 알겠지? 네, 맞아요. 네. 윤리는 거기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야. 알겠어? 음. 이런 질문을 그래서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파생돼서 얘기가 무지하게 많은 거.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들 보고 있는 거란 말이지. 알겠어? 네. 어? 오늘 수업은 이런 내용인데 네. 이런 공부를 잘 해야 되는 거야. 자꾸 아까 다시 너한테 그거를 차분히 읽어보면서 아까 본 거 네.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이런 것들을 하고 이 지금 그럼 한번 지문을 보자. 저 질문 같은 거 계속 중간중간에 해도 되죠? 상관없지. 질문을 많이 하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네. 잠깐만.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고찰. 아까 말했듯이 원문에서 발췌를 했는데 지나치게 축약이 많고 또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결도 잘 안 되고 또 개념도 어렵고 이게 총체적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야. 네. 그런데 철학이나 인문사상에서는 내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람의 한번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나 개념이나 이런 걸 봐봐. 하늘 아래 새로운 거 없다 그랬지, 그지? 네. 그 얘기 뭐냐면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야, 발견. 얘를 일종의 발명도 상당 부분은 생활의 발견이라고나 할까? 네. 기존 그 얘기는 발견이라는 거는 기성 있는 걸 가지고 모디파이를 하고 뭐 이런 거지, 그지? 발전시키고 네.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성 사상 체계를 가지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확대 발전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응용시키기도 하고 또 사상과 사상과 연결 접목해서 또 더 큰 그 무엇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러는 등으로 사상은 발전하는 거란 말이야. 네. 예를 들어서 플라톤이 이데아론을 펼쳤단 말이야. 이데론. 그걸 데카르트가 받아들여 가지고 서양 중심, 이성 중시의 사상, 주체 중심의 사상을 펼쳤단 말이야. 이제 뿌리가 형성되는 거란 말이야. 대화 연결받아서.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을 얘기를 할 때 플라톤은 실체의 두 속성, 정신적인 속성하고 물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형상과 진료라는 어떤 개념을 얘기했는데 그걸 데카르트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사유와 연장이라는 속성을 네. 받아요. 그러면서 또 데카르트가 동시대 사람인 스피노자는 또 그걸 좀 더 다른 해석을 하고 물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사상을 이어받았지만 또 거기서 조금 다른 어떤 견해, 현실주의적인 견해를 펼치고 이러면서 계속 발전하는 거란 말이야. 그 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철학자의 어떤 사상의 흐름, 그 생각 체계, 개념이 있으면은 그거 어디 안 가지, 그지? 예를 들면 다른 제재를 가지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도 그 사상의 틀은 안 변하겠지, 그지? 네. 예를 들어서 EBS 지문에 보면은 요번에 걸 보니까 데리다의 실체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네. 들레즈의 그 이미지 영화론이 있었어. 네. 데리다하고 들레즈의 공통점은 뭐야? 둘 다 현대 구조주의 철학자야. 구조주의 네. 철학자는 서양 중심의 이성 중심의 어떤 세계관의 어떤 해체, 전복을 꾀하는 거야, 적극적으로. 세계관, 우리는 구조의 어떤 구조에 쌓여가지고, 제도, 법, 뭐 이런 것들 네. 그렇죠. 쌓여서 구속된다, 뭐 이런 개념에서. 그래서 그걸 해체해야 되고. 그래서 차이와 다양성의 가치를 중시한단 말이야. 이게 그대로 미학적인 관점에서도 예술론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유추가 되지? 예를 네. 들어서 들레즈의 이미지 영화론, 영화 같은 경우 보면은 다시 소환할 수 있지. 플라톤의 모방론을 보면은 플라톤은 서양 중심의 생각을 네. 예술 작품은 이상 세계의 모방은 현실이고 또 현실의 모방의 모방이라서 조속하게 보고 네. 맞아요. 이런 네. 개념으로 본단 말이야. 응? 네. 완전하지 못하다고. 네. 그런데 들레즈의 영화론 같은 경우 보면 반대의 개념이지, 그지? 네. 대립적으로. 오히려 다양한 어떤 그 무엇을 생성해내는 어떤 기제로다 볼 수도 있고 막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그지? 네. 그건 안 변하겠지, 그지? 네. 그러니까 그 흐름을 가지고 그대로 제재만 바꿔서 들여다보더라도 생각의 흐름, 뼈대, 개념의 어떤 압축된 그 면모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지? 네. 그거를 배울 필요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현대 언어 철학, 윤리학, 과학 철학, 심리 철학 뭐 이런 것들의 현대 철학의 상당 부분은 다 어디서부터 연유됐냐 그러면 영미 분석 철학에서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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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유래돼. 네. 그래서 그 인공언어학파 뭐 등 그 분석 철학자들의 그 흐름의 그 사고의 어떤 체계 이런 것들을 쭉 이해하고 언어적인 그 사이에 비트겐슈타인으로 대표되는 언어적인 전환 모든 걸 언어적인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어떤 네. 생각.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림 이론을 통해서 세계는
언어와 일대일의 관계를 갖는다고.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얘기야. 후기에는 가족 유사성의 개념으로다가 좀 개념을 확장하면서 자기 생각을 바꿨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이거다 말로 정의 내릴 수 없는 것들은 말하지, 그거는 본질이 없다는 거야.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그대로 흘러가면은 자연주의 사고야. 응? 그러니까 자연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또 알아야 돼. 하여튼 좌우지간 그런 사고의 체계를 가지고 그대로 연장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려면 분석 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대 심리 철학, 정신 철학에서 들어가더라도 크게 다루는 영역이 다시 이원론적 사고, 이론론적 사고, 그 실체에 대한 개념이 소환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거 왜 이러냐? 정신과 물질은 왜 이러니 이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건 이게 자꾸 왜 이러지? 얘도 더위 먹었나? 괜찮겠지? 왜 이러지? 자꾸? 그 배터리 같은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응? 배터리 같은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배터리 꽂아놔서 다 있는데? 어, 아니면 연결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컴퓨터하고 확실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배터리도 있고? 아무튼 해보자고. 응? 네네. 만졌다. 그래서 뭘 얘기하다. 그 자체가 그 이론론적 사고, 이론론적 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세계와 나, 정신과 물질 이런 것들은 둘로 명확히 구분되고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지배할 수 있고, 이런 사고, 이거 이론론적 사고지. 네. 이론론적 사고는 정신과 육체는 하나다, 이런 사고들이고, 이런 사고가 그대로 현대 심리 철학에서도 그대로 연결돼.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마음은 뭐냐? 마음은 그 뇌냐? 심적 상태, 뇌와 정신은 같은 거냐? 또 육체하고는 어떤 관계냐? 이런 것들을 막 본단 말이야, 그지? 그것도 이론론적 사고, 이론론적 사고가 그대로 끌어오는 거야. 단 무슨 차이냐 그러면, 자연주의 이원론, 자연주의 이론론에서, 자연주의 이론론은 물리주의 사고. 아까 얘기했듯이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개념으로다가 뇌과학과 결합돼서, 네. 그러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치달아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지. 응?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그러니까 뿌리들은 그대로 그 흐름들을 알면은 이해하기가 쉬운 거야.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통념적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지. 예를 들면 역사 같은 경우 보면 우리는 우연의 법칙이 아니고 철저하게 인과 법칙이지, 따져보면 결론적으로. 그지? 무슨 원인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행동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거잖아. 그지? 철학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사조, 사상, 이런 흐름을 크게 알고 있는 것들은 되게 중요해. 네. 그래서 서로 뭐가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확장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보는 관점들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문 같은 경우도 그리 난삽하단 말이야. 축약도 많고 또 내용적 개념도 어렵고. 그럼 네. 얘부터 먼저 규정을 해보잔 말이야. 일단 피터 싱어가 누구냐부터가 알면 좋겠지. 네. 피터 싱어는 동물학자이자 윤리학자고 네. 맞아요. 규범 윤리학자야. 그런데 규범 윤리학자요. 공리주의 관점에서, 음. 공리주의 관점에서. 그래서 동물을 학대하지 말라는 것도 어떤 개념이냐면은 철저히 공리주의 관점에서. 공리주의 관점 뭐야? 쾌락을 증대하고 고통을 네. 감소시키는 거잖아, 그지? 네. 그게 옳다는 거야. 네. 그런데 피터 싱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보이는 거는 항상 동물을
학대하지 말라고, 학대하는 건 안 좋다고, 네. 그걸 가지고 이익 동등 고려의 원칙이라 그래. 인간한테 이익을 고려하듯이 동물한테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 맞는 얘기잖아, 그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천 윤리학자라 그래. 규범 윤리학자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어. 참고로 얘기해. 왜냐면은 결국은 동물을 위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 종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야. 응? 응? 음, 그런 한계는 있어. 아무튼 네. 중요한 거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일찍이 플라톤이나 칸트들도 다 얘기를 했어. 플라톤 같은 사람들 동물을 노예를 하면, 플라톤은 노예를 학대하면 안 된다는, 학대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노예 주인이 그러면은 성격이 허약해지고 나빠지면 결국 안 좋다는 거지, 그치? 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거야. 네. 칸트도 똑같아.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되는 게, 동물을 자꾸 해치다 보면은 성격 나빠지고, 그러면은 자기가 말하는 정업 명령을 따라서 행동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다. 네. 결국은 그런 거에 쭉 흐름이 이어지는 게 이제 상관주의라 그러는데, 네. 결국은 동물을 학대하지 말라든 뭐든 그런 것들, 뭐든 좌우지간 서양 근대까지 지배된 건 뭐냐면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사고야. 네. 그러니까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조차도 인간을 위해서, 인간 목적을 위해서. 네. 몰라.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네. 그러니까 현대 윤리학자인데 피터 싱어는 그럼 뭐다? 공리주의 윤리학자지만 현대 윤리학자고 규범 윤리학자란 말이야. 규범 윤리라는 거 여기 책에 써 있지. 구체적인 실천 그리고 행동 원리를 규정하는 거란 말이야. 해야 한다. 네. 마땅히 해야 된다. 예외가, 그러니까 규범 윤리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과거에 보면 공리주의 윤리관이 있고 칸트주의 윤리관이 있단 말이야. 그게 다 네. 규범 윤리들이야. 행위의 네. 당위성을 가지고 실천 윤리, 네. 규범적이고 이런 것들이야. 다만 방향성이 틀릴 뿐이지. 맞아요. 규범 맞아요. 윤리,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목적론적 윤리관이라 그러지. 결과가 좋으면은 좋은 거 아니야. 좋음을 선이라는 개념으로 놓고선 좋음 이퀄 선 이퀄 옳음이라고 보는 관점이고, 칸트주의는 동기주의, 결과에 관계없이 동기가 순수해야 네. 되고 네. 자연 법칙을 따라야 되고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다 당의 개념, 실천의 개념, 행위의 개념, 이런 개념들이야. 어? 네. 그런데 메타윤리는 뭐냐면은, 이 여기서부터 핵심이 뭐냐면, 메타윤리는 아니 왜, 내가 이제 그 설명을 해줄 거야. 왜 내가 왜 행위를 해야 돼? 어? 왜 남을 도와야 돼?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일단 남을 돕고 뭐 이런 걸 그런 행위를 떠나서 좋음, 네. 선 이런 개념부터 우리 명확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겠냐. 맞아요. 네. 이게 메타윤리의 개념 관점이란 말이야. 근데 네. 우리가 생각하면 자칫하면 말장난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걸 네. 좀 이따 설명해 줄까? 왜 그런지. 네. 우리는 이런 걸 왜 무슨 개념을 알면 뭐야, 그냥 마땅히 따라야 뭐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네. 그거를 이제 21세기 철학에서, 윤리학에서 왜 중요하게 다루는지를 이제 볼 거야. 그렇게 되면은 현대 정신철학, 인공지능의 철학 다 맞닿아져. 어? 새로운 실제론 이런 개념하고. 아무튼 그래서 피터 싱어가 누구고 규범, 네. 그러면서 예를 들여다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피터 싱어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일부의 철학자들은 맞아요. 네. 거부가 문제 제기를 하더라. 이 사람들은 뭐냐면 무어를 비롯한 일련의 메타 윤리학자들이야. 네. 그거에 대해서 또 피터 싱어는 또 비판. 재반박을 해. 이제 맞아요. 네. 네. 그 반박한. 자체가 되게 네. 논리적으로는 좀 궁색하지만 그
과정을 가지고 있고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려워. 네. 아무튼 그 개념을 봐야 돼. 그래서 지나친 축약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글들은 용어, 개념, 여기 단어 하나하나에 매달리면은 이해가 안 돼. 네. 첫 번째는 크게 세 가지야.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 개념, 이 메타인류와 규범윤리, 이 큰 사상의 네. 체계 대비되는 이걸 먼저 알아야 되고 네. 디테일로 들어가기보다는 네. 그래서 큰 전체 덩어리, 전체의 어떤 의미를 읽어내야 하고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들어가면서 어떤 다양한 추격이 많기 때문에 예시를 재해석을 하고 여기 예시 들었지만 이거 갖고 부족해. 항상 네네네. 어떤 거를 구체화시키려면 예시, 인용, 상술 같은 걸 사용해서 좀 더 구체화시킬 수가 있어. 네. 그런 상황에서 들여다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자고로 하나를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져.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면서 이제 보는 거야. 그럼 한번 보자. 네. 좋은 공부가 돼. 자, 일단은 첫 단락을 한번 책 있지? 책은 없고 PDF 있습니다. PDF 꺼내봐. 네. 나는 지금 여기 이것 때문에 PDF가 안 열려. 내가 읽을게. 네. 피터 싱어는 나는 왜 윤리적으로 1단락이야. 행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은 왜 나는